금리는 변동이 늘 있습니다. 간혹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서 이게 혹해가지고 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해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과도한 대출은 정말 불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적정 수위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대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당연히 가능하죠. 아파트도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건물도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두 분은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 10억이 있어서 10억짜리 건물 사는 거랑 뭐 20억 대출 받아서 30억짜리 건물 사는 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퀄리티도 다르고.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역삼동에 뭐 역삼 2편한 세상이 있어. 24평을 올 현금 캐시로 주고 사. 그게 20억이야. 근데 그 20억에 그 50% 대출을 받아서 40평짜리를 살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 나머지 빚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20억 내고 24평 살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달달이 내는 거 낼 수 있어. 소득이 그만큼 받쳐줘. 내고도 나는 40평대 가서 좀 널널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40평대 가는 거죠. 그러면 대출 없이 내가 딱 맞는 걸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출을 끼고 더 가치가 높은 걸 사는 게 좋은 건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황마다 다르죠.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성향마다.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조부 세대들은 그런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가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대부분들 많이들 무너져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얘들아 빚내면 안 된다. 빚내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온 세대들이 있는 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즉 대출이죠. 근데 레버리지가 꼭 금융적인 대출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레버리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부모님 세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의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거기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대학 가면서 학자금 대출 받고 스타트한 사람들. 수업 있을 때 공부하고 쉴 때는 알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을 때쯤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갚아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냥 학교를 그냥 생으로 다닌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부모님이 전셋집 구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대출 이자 내는 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냈던 사람들 무섭지가 않아. 근데 안 내봤던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보면은 제 주변에도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학자금 대출 갚아본 사람 혹은 전세자금 대출 갚아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레버리지가 무섭지 않아. 내봤으니까. 저희도 그런 축에 속해요. 저희도 월세 내면서 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야. 어차피 나가야 되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네. 돈이야. 월 얼마가 나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걸 안 내봤던 사람들은 월 200을 내야 된다고? 300을 내야 된다고? 카드값은 그렇게 내는데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전세 한번 들어가서 탈출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 나온 김에 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 대출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중요성. 물론 지극히 저희는 받아봤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이니까 안 받았던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조금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죠. 경험했던 그리고 네.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소 50% 이상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증식이 가장 크다입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또 정말 자산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에서 아파트를 샀을 때도 그렇고 그거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입했을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했었고 신사동 건물 매입한 것도 레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자산의 증식도 중요하지만 학력의 증식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학자금 대출 말씀드렸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잘했어. 좋은 학교를 붙었어. 가야 되는데 집에서 도와줄 형편은 안 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 대출 받지 않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학력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바로 그냥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는 거잖아. 내 학력은 고졸로 끝나는 거야. 집에서 대주면 상관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산도요. 부모님들이 대줬으면 저희가 대출 왜 받고 이렇게 왜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학력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학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학력 증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보다 이제 부모님 세대 때 공부를 정말 잘해서 연대나 고대를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를 뭐 합격을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 뭐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서 연고대를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갔어.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당시에 내가 연고대 학력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금리가 정말
정말 높았었어요. 거의 뭐 사채도 한도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20몇 프로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한도 생긴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냥 은행 금리도 막 예금 넣으면 막 10%씩 주고 그랬잖아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 돈 벌면 그냥 은행에다 예금 넣는 거야.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나오는 3%, 4%, 5% 이자는 사실 진짜 그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예금보다는 다른 자산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막 사채업자들이 집에 가서 막 깽판 피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영화 없잖아요. 그것도 불법 추심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불법이 됐죠. 빚 잘못 쓰면 죽는다. 지금도 근데 사채 쓰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사채 쓰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금매로 잡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현금이 다 되진 않아도 그래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경매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세요. 물론 갖고 계신 시드머니 자금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금매가 나왔어. 아까처럼 사채 써가지고 이자 못 갚아갖고 넘어가서 5억 다운돼서 10억이 나왔어. 그럼 누가 봐도 싼 거잖아요. 차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5억밖에 없어. 이럴 때 레버리지 5억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나 경매, 건물, 상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금매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장에 이게 돈 있으면은요 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든지 코인, 국내 채권 더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쪽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쪽을 알아본다든지 통장에 돈 있는데 안 알아본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얘기인 거지, 통장에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쵸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부동산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첫 내 집 마련한 게 서초일스 아파트잖아요. 서초일스 아파트를 살 때 저희가 7억 8천만 원짜리 매물을 700만 원 깎아서 7억 7천 3백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자금이 3억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략 5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비는 거는 취등록세하고요, 들어갈 때 약간의 수리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5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5억을 모아서 서초일스를 사자 그랬더라면은 시간이 더 걸렸겠죠. 저희가 그 당시 뭐 1년에 1억씩 모았으니까 뭐 한 3년, 3, 4년 걸렸겠죠. 최소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상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요 3년 지나니까 딱 정확하게 2배 되더라고요. 15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자금이 8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집값은 15억이 넘었어. 그럼 더 못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돈을 모으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멘붕이 왔겠어요. 근데 저희가 오를 거를 예상하고 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산 게 아니고 정말 저희는 실사용의 목적, 내 집, 진짜 애하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냥 마련하자. 더 이상 월세 좀 내지 말자. 5억 대출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 갚은 게 220 정도? 충분히 저희가 그동안 모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사례로만 놓고 봤을 때 이마만큼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아파트가 됐건 건물이 됐건 굉장히 저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정말 이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사냐, 어느 시점에 파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저희처럼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은 시장에 사서 떨어져서 실패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지가 중요하다. 어디나 다 사서 2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을 잘 보고 수요가 좀 있는 지역에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하면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대출을 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득입니다. 소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대출은 소득에 비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LTV 제한 두고 그 다음에 DTI, 그 다음 DSR, 소득 대비 부채 상환율을 보잖아요. 가계대출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사업자보다 더 많은 게 직장인이에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서 월 700을 벌거나 월 1000만 원을 벌어.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뭐 400, 500이 나가. 그럼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적금도 해야 되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애 육아하는데 비용도 내야 되고 옷은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이런 경우에 정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사업자분들이 있어요. 사업자도 여러 등급이 있겠죠. 많이 버는 사업자는 대출 많이 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내가 이자로 내야 돼. 근데 내가 버는 돈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벌어. 내도 된다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내가 2천 버는데 1,5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 이러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내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서 이게 혹해가지고 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당되지 않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변동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을 맞게 되거나 부동산 하락기 시장을 맞게 되면은 금액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버틸 수 없이 그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결국 대출이라는 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대출 비율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건물 투자할 때 있어서 대출 비율이 몇 %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안전하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안전한데, 진짜 누가 봐도 좋아 보여. 누가 봐도 급매물이야. 예를 들어 뭐 40억인데 나는 당장 10억밖에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좋아. 저거 사면은 그냥 내가 한 10억 싸게 사는 거야. 10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40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30억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럼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은요, 대부분들 내가 가진 돈 대비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성분들 가방도 그렇고요, 늘 항상 두세 단계 높은 거를 항상 꿈꿔요. 나는 당장 샤넬백 살 수 있는 돈인데 에르메스 버킨이 보여. 갖고 싶지 당연히. 버킨이 원래 2,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특가로 갑자기 1,800에 나왔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근데 나는 샤넬 1,000만 원 살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럼 800만 원 레버리지 써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율은 적게 받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 할 게 아니에요. 이 이익금이 그 다음 게 확실히 보여. 그럼 레버리지를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90% 대출 안 돼요. 간혹 90% 대출, 뭐 100% 대출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죽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요, 특히나 건물 같은 게 쉽게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도한 대출은 정말 불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적정 수위가 70%라고 생각을 합니다. 70%. 은행에서도 권장하는 거는 사실 최대가 70이에요. 70이고 나머지 10%는 신용 또는 공담이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급매물일 경우, 원래 정가보다 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수익을 진짜 내 책임하에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80% 받고 질르는 거죠. 90% 대출은 안 됩니다. 90% 대출은 정말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요.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사업자 분들도 그렇고 내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지는 다 나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시라고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 초 때부터 원룸 때부터 월세 내는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죠.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집 월세, 사무실 월세, 그리고 차도 할부로 사가지고 월 납입금 내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막 일시불도 안 썼죠. 저희 일시불 쓴 지 한 4, 5년 됐거든요. 그 전에 건물 사기 전까지는 무조건 할부 썼어요. 아 근데 이 할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할부금 내는 게 또 일상이었었어요. 10년 넘게 그냥 단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사신 분들이 거의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신 분들은 이거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좀 약간 오바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일을 더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 사장님들 같으면 인건비 줄이겠다고, 야 그냥 니네가 더 해. 점심 먹는 시간 20분씩 줄여갖고 더 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사람 고용하는 것도 사람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 한 명 더 뽑아. 그냥 이 친구가 일하고 그냥 너네가 그 20분씩 더 쓰지 말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을 받다 보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자 부담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는 내 소득을 높이거나 소득을 못 높이겠으면 허리띠를 졸라야 돼요. 줄여야 될 것부터 찾아야 돼요. 줄이던가 내 소득을 더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투잡 뛰는 거 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급 못 해요. 진급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 아니고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 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더 늘리던가 못 늘리겠어. 그러면은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막 인원 감축 들어가고 이면지 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대출을 아직도 망설여서 자산 증식을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뭐 있어요. 가까운 제 지인이 있습니다. 못 사요, 못 사. 왜 못 사요? 무서워요. 이 친구는 안 내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사는 바람에 자산은 더 커지겠지만 문제는 나가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갑자기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귀찮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지장이 없고 편한데 이걸 사면은 내가 더 머리 아파지고 나한테 짐이 하나 더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게 꼭
꼭 나쁘다는 아니에요. 이게 또 맞아요. 안정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열심히 또 사업을 또 운영을 해서 현금 흐름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하실 성향 분들은 또 이걸 또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은 갖고 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꿈에도 나와. 자다가 몇 번 깨. 이런 사람들은 빚내서 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그거 갖고 싶은데 아니야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안 해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답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답 없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고요. 저는 이쪽도 존중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과의 시간, 나만의 취미생활에 만족하고 행복감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안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안 됩니다. 중도 없어요? 중도 없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성향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출이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이잖아요. 나에게 맞는 대출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대출하고 나쁜 대출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출이란 나의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자산도 커지게 해주는 게 좋은 대출이라 생각하고요. 요즘에 또 막 이런 주식도 대출이 다 되더라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게 좋은 대출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